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또 책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그 통합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 김진목 의사선생님의 책입니다. 위험한 의학, 의사가 된 후에야 알게 된 현명한 치료. 이 책 내용은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또 이 책 독자들에게 당신의 몸은 당신 스스로 지키면서 의료에 대한 그 처리를 받아라. 스스로를 우리 개개인의 몸은 우리 개개인이 다 지켜야 된다는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좀 리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나요? 이 책은 암 환자를 위한 책은 아니고요. 이제 모든 우리 사람들이 의료의 경각심, 의료의 무분별한 위험한 의료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책이기 때문에 이 리뷰는 건강한 사람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무덤까지 가는 의사의 과실이라는 타이틀에서 내용을 보면 입원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아침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은 아닌데 좀 아침이었는데 담도암 수술을 한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아가씨 같은 목소리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좀 수술 항암은 좀 신중하게 하셔라. 잘 생각을 해라.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어차피 저는 암이라는 건 수술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암이라면. 가짜 암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냥 암 비슷하게 약간의 잡히면 그냥 암이라고 그냥 막 다 저기를 하니까 유사암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암이라면 수술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암이라는 건 전신병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곳만 잘라낸다고 해서 이게 암세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담도암인가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다. 수술을 하자. 그래서 수술이 간단하다는 말을 믿고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다면서 울먹거리길래 좀 지켜보시라고.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나 아무것도 없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 그걸 보면서 수술 과정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제 매스컴에서 가수가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법정 싸움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법정 싸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망을 하면 대부분이 약물 부작용이나 의료진의 과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믿을만 하죠. 그런 내용을.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걸 그대로 이게 의사의 과실입니다. 약물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하면 의사, 간호사, 병원, 제약회사 이게 다 입장이 난처해지고 정말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병이 악화됐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포장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의료사고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걸 개개인이 이게 법정에 가서 다투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의료사고 전담 재판장인 황종국 판사, 이 이름까지 다 여기 책에 나오는데, 이 판사는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 처치 후에 느닷없이 목숨을 잃거나 또 악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례가 많은데, 이 서양의학은 일반인으로서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항의도 못한다. 속절없이 당하고 정말 분을 사귀거나 또 체념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너무나 많다고 그 의료사고 전담 재판장님이 말을 했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의사는 자기의 실패와 과실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의료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눈에 띄는 소제목 중에 한 가지가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 이게 또 소제목이 있는데, 오늘날의 병원들은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목표가 가장 강력한 경제적 목표 하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술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의료상업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교수나 그 과장의 능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뭔가, 그게 뭐냐면 그 담당과의 총수입이라고 합니다. 그 담당과의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쪽의 의사나 그 학과장은 굉장히 그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검사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검사도 병원에 가면 불필요한 검사를 진짜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과잉치료를 하는 게 정말 검사에서부터, 치료뿐만 아니라 검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도 뭐 병원을 옮길 때 CT 같은 거 찍은 거 다 가지고 가도 그거 다 무시하고 새로 찍고, 저도 그랬거든요. 다 새로 찍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검사도 이제 세포 검사하는 거, 암 검사하는 그 조직 검사하는 거, 이것도 조직 다 뜯어내서 어디 가서 검사를 해서 며칠 만에 또 다 나온 결과를 갖고 갔는데도 또 다시 조직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 할 때마다 그 혈관을 뚫어서 그 암 세포 자체를 이렇게 주사 바늘을 넣어서 삥 돌려요. 그러면 주사 바늘에 그 세포가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와야 그 세포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데, 그게 굉장히 받는 사람도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암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어떤 분은 조직 검사만 하고도 암이 3배로 커졌다고. 그래서 그냥 자연치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이런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과잉으로 조직검사 한 거 왔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과잉 검사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치료를 하는 건 아주 수련이 과정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동경대 출신의 통합의학자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날 의사들이 의료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전체 20%밖에 없다.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소아과 전문의인 의학저술가로 활동하는 로버트 맨델존이라는 사람은, 현대의학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급성, 응급 상황을 중심으로 이용돼야 된다.
이런 필요한 의료 행위는 현행 전체 의료의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5%에 지나지 95%는 뭐냐? 필요 없는 의료 행위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만성질환, 당뇨, 뭐 혈압, 또 약물 부작용, 암, 뭐 이런 저런 그 대사성 증후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생활을 바꿔서 내 몸이 치료해야 되는데 생활을 바꾸는 것에 대한 조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냥 오면 그대로 약물 개선되지 않는 계속 약물주의로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5%만 현대의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실제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파업기간 중에 사망률이 감소한 예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해요. 1967년에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52일간 의료 파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파업 기간 중에 사망률이 35%가 격감했다.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안 나니까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그만큼 줄더라는 거예요. 미국 LA 의사들도 파업을 했을 때 사망률이 18%가 감소를 했고 이스라엘도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다.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들 말은 과잉치료의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약을 원하고 환자가 주사제를 또 선호하고 주사제는 사실 더 위험하다고 책에 나오거든요. 왜 위험한가 하면 약은 우리가 먹어서 간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서 이 혈관으로 들어보내는데 주사는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사에 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 주사 잘못 맞고 죽는 사람 그 의료사고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딘가에서 어디 목동 어디 병원에서 신생아도 그 주사 맞고 막 죽은 이런 내용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주사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주사는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사를 놔달라. 그게 더 효과가 빠르다. 또 이게 신속한 효과를 환자들이 더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무시하면 병원을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우리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항생제도 많이 투여하고 뭐 이런 주사를 많이 투여하고 한다.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은 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책에서. 환자 중심의 경제적이면서 더 효율적인 진단과 치료법을 외면했다는 거죠. 먼저 의사들이. 그래서 이익이 더 많고 또 더 편한 치료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그릇된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그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사제는 복용하는 약보다 더 부작용이 심각한데 관행과 타성에 젖은 의사들은 여전히 환자를 계속 병원에 오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받게 하고 불필요한 투약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잘못된 관행과 상업적인 사고에 매여있는 현대의학 이거는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없는 반성도 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의사들은 과잉치료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은 더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잉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지금 이 과잉치료의 관행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병원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병도 만드는 세상이다. 지금은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약이라는 거예요. 당뇨약하고. 근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질병의 진단 범위를 그 수치로 질병의 진단을 하는데 그 범위를 확대시켜 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2000년에
일본의 고혈압 학회에서 최저 95에서 최고 160까지의 그 사이는 고혈압이 정상 범위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해오던 관행을 진단 기준을 낮췄어요. 어떻게 낮췄느냐면 최저 90에서 최고 혈압 140 그 사이에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 사이를 벗어나면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그 범위를 좁혀버린 거예요. 정상 범위를. 그렇게 좁히고 그 정상 범위에 있지 않은 무조건 고혈압 환자다. 정상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했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고혈압 약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2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정상인도 다 고혈압 환자를 만든 거죠. 없던 병도 만드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제목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 85, 최고 130 이상은 고혈압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약 처방은 의료보험 기준 약 처방은 최저 90에서 최고 140이라고 그래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연령이 뭐고 상관없이 전부 고혈압 환자로 치는 거예요. 근데 혈압 측정은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달라지고 병원에 가면 사람이 긴장하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고 집에서 해보면 또 정상 범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편할 때 하면. 그래서 혈압이라는 건 내 기분에 따라 내가 또 운동하는 양에 따라 이 상황에 따라서 혈압은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일괄적인 잣대로 고혈압이다 정상이다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혈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혈압이 모세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이 심장에서 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압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내 몸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그걸 강제로 혈압약으로 낮췄을 때는 상당한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온다. 이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혈압 치료제 부작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고혈압 약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대부분은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좋다고 하면 성기능 좋다고 하면 별걸 다 먹잖아요. 오죽하면 살아있는 곰에 구멍을 뚫어서 그 쓸개즙을 빼먹는 그런 짓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슨 미친 것 같아요. 성기능만 좋아진다면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고혈압 약 먹고 성기능이 떨어지는데도 고혈압을 또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열심히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이뇨제 이뇨제의 경우는 그 칼륨을 결핍시키고 영양을 손실시키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요. 고혈압에 그 약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발기부전을 일으키고 또 안압을 상승시켜서 녹내장을 만드는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부전이 아니고 신장이 망가지는 신부전, 그 다음 치매, 중풍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몸에서 수분을 짜내는 작용을 통해서 혈압은 떨어뜨리지만 몸에 우리가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 생기는 그 굉장히 우리 몸의 데미지는 훨씬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 결과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등의 혈압약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은 상승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민감한 사람한테는 고지혈증, 동맥경화, 또 심근경색을 부추긴다.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베타 차단제는 무기력하고 발기부전, 수면장애, 우울증,
사지냉감 이런 그 몸에 나쁜 이게 많이 생기는데 사지냉감에서부터는 결국은 나중에는 암까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리고 특히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건 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우려성 심부전, 천식, 만성 폐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 약을 썼을 때는 더 위험하다. 특히 더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도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 장기간 복용 시에는 온몸의 근육이 약화되면서 간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래요.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60대 이상인 분들이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뭐 이런 게 뭐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다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암 환자지만 암을 제가 고치기 위해서 읽은 책들이 많다 보니까 고혈압 약을 끊으면 뭐 당장 뭐 혈관 터져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러다가 뭐 혈관 터져 죽어 그렇게 말하면서 뭐 그거 끊으면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 세뇌도 앵간히 돼야 말이지 말이 안 통하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도 이런 상식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당장 혈압이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적으로 나에게 닥칠 질병을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고 질병도 옛날 같은 질병도 아니었던 걸 질병을 만들어내고 상품화 이걸 상품화하는 주체는 대개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도 만듭니다. 다 굉장한 돈이 뭐 엄청 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뭐 로비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로비 자금이 가장 많이 흘러가는 데가 제약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의사단체이다. 이렇게 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참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는 게 갱년기에 대한 의학화에 대한 부작용. 갱년기는 모든 여성이 겪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삶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갱년기에 이제 폐경기 여성에게 합성 호르몬제를 만들어서 이 호르몬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판매할 때는 뭐 회춘의 명약이다 해갖고 뭐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특히 뉴욕의 산부인과 의사인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여성이여 영원하라 이런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에서 여성 합성 호르몬제를 대대적인 홍보를 한 거예요. 이런 약이 나와서 이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 없이 청춘을 유지하면서 살게 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당시에 여성 호르몬제 제조회사에서 윌슨이라는 그 사람한테 상당히 많은 지필 대가로 금액을 줬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무슨 재단이 있었는데 그 재단에도 상당히 뒷돈을 많이 줬다. 그 내용을 윌슨의 아들인 로널드라는 사람이 나중에 제약회사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으로 나오면 이 책이 뭐 다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그런 내면에 어떤 거래를 갖고 그 약을 팔기 위해서 책으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분별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 호르몬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조차도 폐경기를 그냥 자연스러운 그 현상으로 그동안에 있던 그 폐경기라는 그 정의를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트로겐 결핍이다 그러면 뭔가를 보충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 월남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무슨 갱년기라는 말을 쓰더라. 갱년기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무슨 말인지 뜻도 모른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갱년기에 쓰는 합성 호르몬제 이런 게 없는 나라에서 갱년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합성 호르몬제를 팔기 위한 그 어떤 만든 질병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40대에는 자궁 근종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자궁에 양성 종양인데 50대 이게 폐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양성 그 자궁 근종이 성장을 멈추거나 없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폐경이 안 되고 계속 저기 합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난소에서는 계속 이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궁 근종이 계속 크는 거예요. 계속 크기도 하고 이게 변질이 돼서 암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호르몬 보충요법이 갱년기를 지형하면서 다른 질병들, 예, 뭐 자궁 근종, 암, 유방암, 특히 이게 합성 호르몬제는 유방암의 원인인데 저도 되게 억울하게 이 합성 호르몬제를 꽤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저한테 0.6%의 확률로 제가 이제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하니까 아유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0.6%의 확률이다. 0.6%라는 건 1000명 중에 6명인데 이거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합성 호르몬제로 암이 왔는지조차도 사실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6%라고 저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고 늘 상당히 오랜 기간 합성 호르몬제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암 환자가 됐고 유방암 환자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서 합성 호르몬제를 먹는 사람한테는 적극 말리고 싶어요. 이미 미국에서는 판매 중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약국마다 팔아요. 다. 그리고 병원마다 다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호르몬제는 그 유방암, 심근경색, 뇌졸중, 혈전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 유익한 거는 골밀도 감소에 약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거 한 가지는 약간 유익한 점이 있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조사해보니까. 그런데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 많아서 복용하지 말라고 이미 미국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암검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엑스레이는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이 그 DNA의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방사선 유해성이나 비용을 감안하면 절대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일본의 곤도 마코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검진에 사용된 엑소선 촬영 그 자체가 위험하고 또 적은 양이라도 방사선을 인체에 비추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그게 유전자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출산을 다 한 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엑스레이는 학교 아이들마저도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20대 30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엑스레이로 인해서 후대까지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쩌면 뭐 기형아도 나올 수 있고 특히 체르노빌이나 일본 그 히로시마 원폭이 터진데 이런 데는 기형아들이 많이 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은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백내장, 암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요. 이 상당히 거의 다 뭐, 예, 이 성인병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작용 발생 위험성은 더 커진다. 검사는 안전하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검사는, 치료는 위험해도 검사는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에서도 상당히 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이 책에 나와 있고요. 또 흉부 엑스선, 보통 흉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거는 0.01에서 0.1mS의 그 방사능을 몸에다가 이제 넣게 돼요. 그리고 이 맘모그램이라고 해서 이 유방을 꽉 눌려서 하는 유방암 촬영이 있습니다. 그거 0.8mS인데 맘모그램이라는 기계가 개발되면서 암 환자가 급상승, 유방암 환자가 급상승했다고 그래요. 그게 많은 책에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뭐 의료보험에서도 하는 그 검사에서도 이 맘모그램을 다 여성 유방암 그 검사에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도 뭐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부경부 CT를 찍으면 2mS부터, 복부, 골반 찍으면 10mS, 동맥, 관상동맥 혈관만 조영수를 하는데 18mS. 이거 다 하잖아요. 암 환자들 이거 다 받습니다. 전신 스캔 하는 데는 12에서 25mS부터, 뭐 이게 전쟁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평균 20mS를 평균 이게 피폭을 받게 되는데 이걸 다 했을 경우에 전쟁이 터져서 피폭받는 양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걸 사실상 우리나라는 병원의 마음대로 그 CT, 엑스레이를 병원 마음대로 정해서 의사 마음대로 다 촬영을 하게 합니다. 사실상 병원에서는 이 기계, CT 기계나 이런 게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그 인풋에 비한 아웃풋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찍을 확률이 우리나라만큼 과도하게 찍는 나라도 드물다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그 엑스레이 CT 촬영을 의사 맘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하고 달라서 이제 서민들은 좀 저가의 의료보험을 하고 또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가 그렇게 이제 자기 형편 따라서 의료보험을 다르게 넣는데 이제 내가 넣은 의료보험에서 엑스레이를 몇 번 1년에 찍을 수 있는지 그게 이미 그 의료보험회사에서 정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찍을 수 있고 어떤 병원에서 못 찍고 이런 것도 정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엑스레이를 좀 찍어 봐달라고 해도 의사 선생님 마음대로 못 찍고 그분이 그 의료보험을 넣은 그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이분이 이거 엑스레이 CT 촬영을 원하는데 그걸 해도 되느냐고 확인을 받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CT 찍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나게 아주 지극히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찍으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찍어도 피폭이 될 텐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피폭에 굉장히 좀 찍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간호사 선생님인지 뭐 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면서 뭐 이렇게 이 검사를 해서 득실을 따져서 득 쪽을 선택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득이냐 뭐가 실이냐는 지금 생각해보면 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찍으면 찍으라는 거 다 찍고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재발됐어요. 또 없던 암이 생겼어요. 이건 다 CT 많이 찍는 거에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한 치료인지
정말 병원의 경제성을 위한 치료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CT를 딱 한 번만 찍어도 1200명 중에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그럼 우린 CT 한 번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찍는데 그걸 그러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 책에는 뒷면에는 니시의학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뒷편으로 가면 니시의학은 뭐 붕어운동하고 뭐 이런 합척운동하고 이런 그 운동요법, 이런 니시라는 일본인이 만든 의학인데 나름대로 본인이 몸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따라해 볼 만한 체조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책에 암 하느님들도 니시 요법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붕어운동을 자주 합니다. 붕어운동 하는 기계도 샀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자꾸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붕어운동 하는 기계도 샀는데 기계로 하는 게 좀 시원하긴 한데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니시의학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또 똑똑한 환자가 똑똑한 환자라면 어떻게 내 병을 치료를 할 것인가, 그 똑똑한 환자가 가져야 될 그 요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병원에 갈 경우에 어떻게 해라,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똑똑한 환자로 딱 무장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본에는 의사와의 짧은 만남,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사와 뭐 3분 만나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특히 암병동은 더 그렇습니다. 너무나 길이 줄이 서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게 짧은 만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인이 뭘 얘기를 하고 뭘 물어볼 것인지 미리 적어가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신의 병과 상태를 제대로 전해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습니다 하는 걸 미리 생각을 해서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똑똑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어물쩡하게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멍청하게 있다가는 오진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물어라.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사실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면 암병동 같은 경우는 너무 밀려 있으니까 밖에 있는 간호사한테 가서 물으라고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그냥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 환자 들어와야 되니까 밖에 있는 간호사한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묻다가 그냥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낮아서 그런지 좀 병원에 가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 강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검사 동의서는 꼼꼼히 확인해라. 검사를 몸은 검사를 합니다 하면 그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서에 대해서 뭐 이 검사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도장을 딱 찍지 말라는 거죠. 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검사와 진단 결과를 제대로 이해를 해라. 6번째는 오진이 의심되면 다른 의사에게 가서 재진단을 받아봐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수술 시에 사망률과 실패율을 점검해라.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8번째, 좀 더 안전한 치료법부터 시행을 해봐라. 수술을 안 하고 좀 더 안전한 치료법부터 해보고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 수술을 들어가도 된다. 암도 마찬가지죠. 암도 좀 자연치유를 해보고 좀 더 안전한 치유부터 해서 이게 안 될 경우는 해도 되는데, 뭐 당장 수술 항암 안 하면 뭐 죽을 것처럼 설치니까 정말 죽는 줄 알고 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뭐 6개월 안에 죽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누워서 아프다고 누워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부터 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 합병증과 후유증도 고려를 해봐라. 만약에 그 수술을 어떤 분은 그 직장암 장루를 달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자연치유를 먼저 해볼 걸 그랬다는 분 제가 봤거든요. 장루 수술뿐 아니라 위로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분은
방사능으로 이 후두암인가를 하다가 방사능이 지져버려 갖고 그냥 식도하고 기도가 붙어버렸어요. 녹아서 붙어버리다 보니까 뭘 먹으면 기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루를 달아서, 나이도 젊은데 이제 모든 걸 입으로 먹는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맛을 느끼고 입으로 먹는 미각, 이것도 엄청난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이 삶의 질이 여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그런 위험한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좀 더 안전한 걸 먼저 해보고 위험한 걸 해라. 이 책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안전한 치료법부터 시행을 한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수술 합병증, 후유증도 고려한다. 그 다음에 10번은 담당 의사의 수술 경력을 확인한다. 예, 의사의 그 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해서 좀 노련하게 하면 좀 더 수술 부위가 좁혀질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이 과잉해서 막 수술을 해놓으면 그거 데미지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11번은 수술 절차와 비용도 점검해라. 12번, 이건 좀 실질적인 건데, 가급적 금요일 오후 수술은 피해라. 왜 피하라고 하냐면, 주말에 만약에 수술이 잘못돼서 응급사태가, 혈액이 갑자기 분출한다든가 응급사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주말에는 의사들이 다 쉬기 때문에 그냥 이 인턴이나 이런 분들이 봐줄 수밖에, 당직에 하시는 분들이 봐주니까 가능하면 주말 수술 피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 그 내용과 또 환자로서 약을 먹을 때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첫 번째,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봐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증상 완화제는 가능한 한 피해라. 증상만 완화하는 약이 당뇨, 혈압 이런 거죠. 그런 건 피해라. 어떤 약도 장기간 먹는 것은 위험하다. 그 증상만 완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 약으로 인한 다른 질병이 생기기는 너무나 쉽다는, 특히 화학약은 우리 몸이 처리하지 못하는 그 독소입니다. 독소가 쌓이고 쌓이면 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하면서 증상 완화제는 가능하면 피하고, 그거 원인을 스스로 알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사제는 먹는 약보다 더 위험하다. 그리고 네 번째,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신약은 신중히 선택을 해라. MD 앤더슨의 김 박사님, 김의신 박사님, 그분 말씀이, 저기에서 암센터에서 하는 그 실험약, 신약, 이건 절대 하지 마라. 100명 중에 1명이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한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걸, 그래도 할 약이 없다는데요, 실험약이라도 써봐야죠. 이런 분도 참 안타깝지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단순한 약 처방을 부탁해라. 왜? 약을 종류를 여러 가지를 같이 먹으면 이게 들어가서 몸 속에서 녹아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특히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해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지면서 간과 신장 기능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명도 옛날에 그 의약 분업하지 않을 때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 사 먹고 그냥 쓰러져서 신부전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신장 이식까지 했는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단순하게 약 처방을 그냥 한두 개, 그냥 한 개, 이 정도의 약 처방을 받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생활의학에 무한한 힘을 좀 이용을 해봐라. 김진목 그 의사 선생님은 통합의료를 하는 분이어서 완전히 항암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유튜브에도 많이 강의를 하고 하셔서 저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질병은 잘못된 습관에서, 생활 습관에서 질병이 유발된다. 그렇다면 약을 먹어서 그 질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약을 먹는 건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을 180도 바꾸지 않으면 100번 항암을 해봐야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많은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그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내 몸에서 그 병의 원인을 없애고 내 생활 습관과 음식과 이런 근본적인 걸 치료를 해라. 이런 게 이 내용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는 힘들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